15억 원짜리 건물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룸과 투룸이 모두 10개 있습니다. 각 방에서 평균 65만 원씩 월세가 들어옵니다. 전부 입주하면 한 달 월세가 650만 원. 1년이면 7,8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사도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가 되면 세입자들이 알아서 돈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역시 건물주가 최고다. 그런데 이 건물의 계산서를 끝까지 펼쳐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달에 650만 원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건물주 손에 남는 현금은 한 달 평균 100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단 1%포인트만 올라가면 그 돈마저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쁜 해에는 건물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물에 내 월급을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에서 사라지고 마지막에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지 구조부터 파헤치는 채널 돈 버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꿈꾸는 직업, 건물주의 진짜 경제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세만 보면 굉장히 쉬운 사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계산해 보면 건물주의 진짜 실력은 월세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채와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집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직접 거주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내 자산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매달 현금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임대용 부동산을 사는 순간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집이 얼마까지 오를까? 이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공실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대출이자는 얼마인가? 추선비는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가? 세입자가 나가면 다음 사람을 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보증금은 언제 돌려줘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질문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돈에 대해 실제로 몇 퍼센트를 벌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보면 임대용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작은 회사와 비슷합니다. 세입자는 고객입니다. 월세는 매출입니다. 건물은 생산 설비입니다. 은행 대출은 부채입니다. 수리업체와 중개사는 협력업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즉, 건물주라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 월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수억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운영하는 작은 기업의 대표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임대시장은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월세화입니다.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으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 비중은 68.6%였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생각했던 한국의 임대차 시장은 전세 중심이다 라는 공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는 건물주에게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자금을 돌리고 집값이 오르면 자산가치 상승으로 돈을 번다. 하지만 월세 비중이 커질수록 임대사업에서 매달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훨씬 커집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얼마에 놓을 수 있습니까? 그보다 보증금을 얼마 받고 월세를 얼마 받고 공시를 얼마나 줄이고 금융비용을 내고 나서 매달 얼마를 남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즉, 한국 임대업도 점점 더 자산가격 중심의 게임에서 현금 흐름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임대사업에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중요하게 봐야 하는 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으로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월세 65만 원은 임대사업자의 수입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1,000만 원은 아닙니다. 통장에는 똑같이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내 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월세는
조건에 따라 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뒤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즉 1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온 동시에 나중에 이 사람에게 1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도 생긴 겁니다. 전세에서는 그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보증금이 2억 원일 수도 있고 3억 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활용해서 기존 대출을 줄이거나 또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은 오랫동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강력한 레버리지처럼 작동했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2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2억 원을 돌려주고도 2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세입자는 1억 7천만 원밖에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존 세입자에게는 2억 원을 줘야 합니다. 갑자기 3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 돈은 아니다. 보증금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이번에는 건물을 실제로 사보겠습니다. 뒤에서 끝까지 계산할 가상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 15억 원, 10개 호실, 각 세대의 평균 보증금은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무 총액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기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의 반환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자기 자본 5억 원과 대출 9억 원으로 구성합니다. 여기에서는 취득 관련 세금과 법무비용, 중개비용 같은 매입 부대 비용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비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자기 자본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새로운 동업자가 생깁니다.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동업자는 조금 특별합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같이 손실을 부담해주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도 관심 없습니다. 건물주가 휴가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정해진 날이 되면 금융비용은 발생합니다. 2026년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2.75%라고 해서 내가 건물을 살 때 2.75%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금리는 담보 차주의 신용, 소득, 대출 형태, 금융기관, 규제,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은행에서 얼마까지 빌려줍니까? 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얼마의 빚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은행이 빌려준다는 것과 내가 빌려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건물 자체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축인지, 외관이 예쁜지, 내부가 깨끗한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에서는 그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 건물에서 살 것인가? 똑같은 10세대 원룸 건물이 두 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 건물은 역에서 걸어서 5분, 근처에 대학교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병원이 있고 식당과 편의점이 몰려 있습니다. 직장인과 학생 수요가 꾸준합니다. B 건물은 A보다 20%나 쌉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B가 더 매력적입니다. 싸게 사니까 수익률도 더 높겠지. 그런데 역에서 뭡니다. 근처에 있던 큰 사업장은 이전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빠져나갑니다. 방을 내놓아도 문의가 적습니다. 그러면 매입? 이 가격에서 2억 원을 싸게 산 것이 정말 이익일까요? 월세를 5만 원 낮춰야 하고 세입자가 한 번 나가면 2달씩 공실이 발생하고 그 일이 매년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에서 싼 건물은 종종 이유가 있기 때문에 쌉니다. 그리고 입지는 인테리어로 고칠 수 없습니다. 격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보일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을 건물 앞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건물은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다시 15억 원짜리 건물로 돌아가겠습니다. 10개 호실, 평균 월세 65만 원, 모두 입주하면 한 달에 650만 원, 1년에 7,8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사람은 쉽게 착각합니다. 1년에 7,800만 원을 버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간 잠재 임대 매출이 7,800만 원인 겁니다. 왜 잠재라고 할까요? 10개 방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가득 차 있고 10명의 세입자가 한 번도 월세를 연체하지 않아야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누군가 계약이 끝납니다. 이직합니다. 결혼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더 좋은 집을 찾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계산에서는 공실과 미수 가능성을 합쳐 연간 잠재 임대료의 5%가 사라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사례를 계산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7,800만 원의 5%는 3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계산에 사용할 임대 수입은 약 7,410만 원이 됩니다. 아직 아무 비용도 내지 않았습니다. 벌써 39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계산이 시작됩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돈이 나갑니다. 보유에 따른 세금과 비용이 있습니다. 건물 상황에 따라 보험료도 있습니다. 공용 전기료가 있습니다. 청소비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관리비가 있습니다. 소방 점검도 해야 합니다. 배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차 시설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돈이 있습니다. 수선비입니다. 건물은 가만히 놔둔다고 가만히 있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뭔가 고장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문제가 생깁니다. 겨울에는 보일러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옥상 방수가 깨집니다. 배관이 막힙니다. 외벽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에 큰 수리로 몇 달 동안 받은 월세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 건물주에게는 이런 착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첫 해에 큰 고장이 없었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둘째에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전부 생활비나 다음 투자에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셋째 해에 큰 수리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1천만 원,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제야 알게 된다. 지난 2년 동안 안 쓴 수리비는 없어진 비용이 아니라 아직 청구서가 도착하지 않은 비용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사업자는 남는 현금을 전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일부는 항상 건물 안에 남겨둡니다. 수익률을 조금 낮춰서라도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에서 가장 조용하게 돈을 없애는 것이 있습니다. 공실입니다. 월세 65만 원짜리 방이 비어 있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돈이 사라집니다. 한 달이면 65만 원, 두 달이면 13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존 세입자가 나간 뒤 청소를 해야 합니다. 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판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손된 시설을 추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실의 실제 비용은 단순히 월세 65만 원보다 커집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현재 월세가 65만 원입니다. 건물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68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68만 원을 고집하다가 방을 한 달 더 비웠습니다. 월 3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65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65만 원을 매달 추가로 받는 3만 원으로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약 22개월입니다. 거의 2년입니다. 즉, 임대료를 최대화하는 것이 항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서 중요한 공식은 월세 하나가 아닙니다. 임대료, 각해, 입주율, 각해, 거주기간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임대사업을 한 사람들은 좋은 세입자의 가치를 압니다. 매달 약속된 날짜에 월세를 냅니다.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합니다. 큰 민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거주합니다. 이 세입자가 4년을 살면 건물주는
4년 동안 여러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공실, 중개비용, 새로운 계약, 도배, 장판, 청소, 새 세입자를 찾는 시간. 반대로 월세를 매년 끝까지 끌어올리다가 좋은 세입자가 계속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적인 월세는 높아졌는데 실제 연간 수익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업과 같습니다. 기업도 새로운 고객을 계속 구하는 것보다 좋은 기존 고객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싸고 안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임대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오래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세입자는 단순히 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의 청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자산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임대사업에는 공실보다 더 큰 현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화를 합니다. 계약이 끝나서 다음 달에 이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한 말을 합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때 건물주에게 필요한 것은 건물 가격이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내 건물이 장부상 20억 원이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음 주에 세입자에게 2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통장에 2억 원이 없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전세에서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 보증금이 2억 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시장 전세 가격이 내려서 1억 7천만 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3천만 원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에서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채면 9천만 원, 다섯 채면 1억 5천만 원.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갑자기 현금 부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전세 위험의 핵심입니다. 자산이 많다는 것과 현금이 많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이론도 아닙니다. 2026년 6월까지 전세사 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 등의 누적 건수는 약 4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물론 모든 보증금 반환 문제를 전세 사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증금은 세입자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돈 중 하나이고 임대인에게는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거대한 반환 의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이자 없는 공짜 투자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들어온 보증금을 투자했다면 계약이 끝나는 날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까지 이미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에서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익률만이 아닙니다.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단순히 월세를 받으면 몇 퍼센트라고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수, 주택가격, 임대 형태, 보증금, 다른 종합소득,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과세 대상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 조건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과 14% 분리과세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세율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부동산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수익률과 내 통장에 최종적으로 남는 수익률은 다를 수 있다는 것. 매입 단계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보유 단계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임대 과정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하는 단계에서도 세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650만 원 들어옵니다. 이 말만 듣고 투자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내 돈에 대해 얼마를 벌고 있습니까? 이제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15억 원짜리 건물의 계산서를 끝까지 펼쳐보겠습니다. 다시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15억 원, 호실 10개, 평균 월세 65만 원, 100% 입주했을 때 월세 650만 원, 연간 잠재 월세 매출은 7,800만 원입니다. 먼저 공실과 미수율을 합쳐 5%라고 가정합니다. 390만 원이 사라집니다. 남는 유효 임대 수입은 약 7,410만 원. 이제 운영비를 빼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재산 관련 비용과 보험 등을 합쳐 연 600만 원, 수선비 예산 800만 원, 공용관리와 청소 등 400만 원, 중개와 세입자 교체 등에 대비한 비용 400만 원을 가정하겠습니다. 총 운영비 2,200만 원입니다. 7,41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빼면 금융비용을 내기 전 약 5,21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건물이 운영을 통해 만들어내는 수익이라고 보겠습니다. 15억 원짜리 건물이 5,210만 원을 만들어냈으니 단순 계산한 운영 수익률은 약 3.5%입니다. 여기까지는 은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행이 등장합니다. 대출은 9억 원.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이번 계산에서는 원금 상환은 제외하고 이자 비용만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 평균금리라는 뜻이 아니라 사례 계산을 위해 대출금리를 연 4.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9억 원의 4.5%. 연간 이자 비용은 약 4,050만 원입니다. 금융비용 전 수익 5,210만 원, 이자 4,050만 원, 남는 세전 현금 흐름은 약 1,16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97만 원입니다. 영상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달에 월세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650만 원. 그런데 계산을 끝내고 나니 약 97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세금을 계산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취득할 때 들어간 세금, 중개비용, 법무비용 같은 초기 거래비용도 제외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초자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례에서 건물주가 직접 투입한 자기 자본은 5억 원이었습니다. 연간 세전 현금 흐름이 1,160만 원이라면 자기 자본 5억 원에 대한 단순 현금 수익률은 약 2.3%입니다. 처음에는 15억 건물, 월세 650만 원. 굉장히 부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계산하면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임대사업에서 매출과 이익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대출금리가 4.5%에서 5.5%로 단 1%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출은 9억 원입니다. 1%는 얼마입니까? 연간 900만 원입니다. 아까 세전 현금 흐름이 약 1,16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900만 원이 더 나가면 남는 돈은 약 260만 원입니다. 월 평균으로 약 22만 원입니다. 15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 한번 움직였더니 월 평균 현금 흐름이 20만 원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해에 1,000만 원짜리 큰 수리 한 번만 발생하면 현금 흐름은 바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레버리지가 항상 수익을 키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례에서 금융비용 전 건물 운영 수익률은 약 3.5%였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의 비용을 4.5%로 가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은 100원의 자산으로 약 3.5원을 벌고 있는데 나는 남의 100원을 빌리는 대가로 4.5원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빚을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금 수익률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역레버리지 또는 네기티브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좋아진다. 이 공식은 항상 맞지 않습니다. 자산이 벌어들이는 수익률보다 부채 비용이 낮을 때 레버리지가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부채 비용이 더 높다면 빚은 엔진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래도 첫 번째 건물이 잘 운영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사업이 됩니다. 건물이 2배가 되면 월세도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입자도 늘어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늘어납니다. 대출도 늘어납니다. 수리도 늘어납니다. 공시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세무와 행정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건물주의 개인 능력보다 시스템이 중요해집니다. 보증금 만기표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 만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수리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공실이 발생했을 때 바로 움직일 중개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별 손익을 따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버틸 현금을 남겨둬야 합니다. 건물 열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건물주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면 그것은 규모가 커진 사업이 아닙니다. 문제만 10배로 늘어난 자영업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건물을 많이 보유한다고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생깁니다. 그렇다면 건물은 좋은 투자일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일산 부동산을 적절한 부채로 안정적인 세입자에게 합리적인 임대료로 빌려주고 충분한 현금까지 확보해 장기간 운영할 수 있다면 주택 임대업은 강력한 자산 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옵니다. 실물 자산이 남습니다.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가 줄고 내 지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자본 이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항상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공실, 이자, 세금, 수리비, 보증금,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현금 지출. 그래서 성공한 건물주와 실패한 건물주의 차이는 누가 더 비싼 건물을 샀느냐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월세부터 보지 않습니다. 구조부터 봅니다. 이 건물에서 월세가 얼마 나옵니까? 그 전에 공시를 빼면 얼마입니까? 운영비를 빼면 얼마입니까? 금융비용을 빼면 얼마입니까? 세금을 빼면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도 버틸 수 있습니까? 금리가 1% 올라가도 버틸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계산하고도 남는 돈, 그게 진짜 수익입니다. 건물주의 경제학은 집을 사서 월세를 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을 사고 부채를 관리하고 시간을 이용해 자기 자본을 키워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월세를 봅니다. 하지만 돈을 오래 버는 사람은 구조를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15억 원짜리 건물에서 매달 월세 650만 원이 들어오지만 모든 비용을 계산했을 때 현금 흐름이 월 100만 원도 남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우리가 흔히 꿈꾸는 건물주를 숫자와 구조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돈 버는 구조에서는 앞으로도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에서 사라지고 마지막에 누가 돈을 가져가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구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